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에 다시 950쪽. 연표를 하고 있죠. 표를. 인기포학 초인 반란 맞죠? 여기. 네. 네. 항시수란 한내부의 정벌 8년지간 천하삼선 4번 변중 고 상저 진안지제 월표 제사 진기포학 초인발난. 여기 보면 진이 포학을 하였다 이 말인데, 기는 이제 이미 기자니까 이렇게 기가 나오게 되면 시간상 먼저 일어난 것이죠. 일종의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난 경우에 기를 쓸 수가 있죠. 진이 포학을 해서 포학을 하게 되어서 포학하여서 그 결과로 뭐 이런 이제 시간상으로 어쨌든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 기라는 말을 쓰죠. 초인발난, 초인이 어려운 일을 일으켰다. 근데 이 난이 어려울 난자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 혼란, 어지러움, 그것과 의미가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난리를 일으켰다. 이제 그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인데, 어려운 일을 뭐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초인의 경우가 특이하게도 진 제국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 초의 연고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승은 이제 그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민중봉기,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그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대요. 장초. 그 세운 나라, 나중에 나라 이름 세우를 장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초라는 연고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한 고조인 유방도 그 어떤 지역적 연고가 초나라 지역과 관련이 있고, 항우도 대대로 초나라에서 이제 그 귀족 가문에 속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하여튼 진 제국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초의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항시수란, 항시가 마침내 난을 일으켰다 이런 뜻인데, 앞에 위에 난하고 뒤에 난이 내용상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같은 글자를 이제 가능한 좀 피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난자와 어지러울 난자에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항시가 난을 일으켰다 이 말은 항량, 그다음 항우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일종의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자, 그래서 한내 부의 정벌, 한이 이에 의를 부지하고 정벌을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제국이 몰락하고 그 몰락 과정에서 진승과 오강의 어떤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그 추세를 타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전국 시대에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제국들이 다시 부흥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그 자웅을 겨루는 그런 싸움으로 정리가 되어 가죠. 그때 이제 한이 부의 정벌, 한이 의를 부지하고 정벌을 하여서 8년지간에 8년 사이에 천하삼선, 요 글자는 원래 요 글자는 그 저 천, 뭐 단,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인데, 원래 여기서는 물려주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이 글자로 봅니다. 이 글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뀌었다. 양보해, 뭐 말하자면 천하가 세 차례나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하가 세 차례나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사번 변중. 이런 일이 사건이 아주 복잡하고 또 변화가 무상해서 변화 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 이 난세니까 고로 상저 진처지 제 월표 제사. 그러므로 상세하게 저술했다, 드러내었다. 진과 초 사이의 그 진과 초 사이의 그 달과 관련된 다달이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진 제국이 몰락하고 초가 이렇게 이제 흥기하고 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 월표를 작성했다. 지난번에 질문을 그 이제 사마천이 진의 어떤 기록을 이렇게 참조했을까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참조했다면 사기 속에 진에 대한 포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 같은데 어쨌든 사마천이 그 한의 이제 한 제국의 신하로서 한 제국의 지식인으로서 이제 과거의 그 왕조 시대의 지식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서는 뭐 서양 뭐 자율성, 자주성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물론 없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왕조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왕조의 지속성, 영속성 그리고 정당하게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 왕조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상 뭐 그런 사고방식 아주 아나키스트나 뭐 아주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한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 자기 왕조에 자기가 속해 있는 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물론 사마천은 이제 한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한의 어떤 이 권력의 어떤 문질, 뭐 권력이 가지고 있는 비인도성, 뭐 권력의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통찰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마천이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금상본기 그러니까 한무제 때까지 이 중국의 문화의 어떤 흐름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사명을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진과 관련된 자료는 아마 당연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진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진이 이제 제국이 오래 못 가, 불과 제국으로 성립되고는 십몇 년도 못 가고 망해버렸으니까 그것을 이제 객관적인 자료 정리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자료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계속 좀 언급이 됩니다만 그 역법 개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진의 문화가 한 초에까지 한 100여 년 가량은 계속 문화적인 그 답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왕조, 우리가 왕조 교체를 과거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또 역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봐가지고 뭐 조선이 뭐 예를 들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 그러면 마치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 그때부터 조선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문화나 정신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도 그 사마천 당시에도 진때나 또는 그 이전에 전국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문화적 탄성이 여전히 관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사마천은 어쨌든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역사 서술의 사명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섭렵을 하고 또 그 앞에 그 자기 일생을 수료하는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현지 답사도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지 답사도 했기 때문에 진과 관련된 진에서 생산된 자료도 다 활용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금 이 단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초 사이에 월표 그랬으니까 진이 이제 전국 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의 진에서 제국진으로, 그 다음에 몰락하고 초항우가 이렇게 또 패권을 잡고 초회왕과 그 다음에 초회왕을 죽이고 항우가 권력을 잡고, 이 과정들의 사이사이 일어났던 기록,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마천은 최대한 수집해서 정리한 거로 보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 과거 사실이나 과거 사건을 단순하게 시대별로 시기별로 정리하고 배열했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반드시 역사가의 평가가 들어가 있죠. 심지어 우리가 단순하게 짜집기 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술한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이 들어가는 한에서는 포편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포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그리고 또 여러 그 표현 속에서도 이제 당시 한의 지식인으로서 한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 이걸 고영하는 기록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한의 권력자들이 가진 그런 비인도적인 측면, 또 한 권력자들의 어떤 그 같은 그런 횡포, 전횡, 이런 것도 교묘하게 또 이제 누락시키지 않고, 또 한무제에 대한 기록도 가만히 보면 이제 사마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감정이 배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한제국, 한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서술하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한 내 부의 정벌 그랬잖아요. 부의라는 말 자체가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부지하고 이런 뜻이고, 정의나 벌이나 다 그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인 권력이 비합법적 그 어떤 동란에 대해서 치는 걸 정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조금 비유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그냥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그 전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엔이 조직됐다 하면 이건 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엔이 조직돼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의결을 거쳐서 그 약한 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무도하게 쳐들어온, 침략해 온 국가에 대해서 물리치려고 하는, 이걸 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벌은 아주 공식적이고 공의롭고 공의를 내세우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봐서도 사마천의 어떤 그런, 물론 이건 왕조 시대의 지식이니까 이런 표현을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록 글자라든가 용어라든가 행간에 보면 사마천의 이제 의중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흥 이래 지어 태초 100년 제후 폐립 분삭 보기 불명 유사미종 강약지원 운이세 작 한흥 이래 제후 연표 제오. 한흥 이래, 한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이어진 그 이래가 여기서는 이렇게 본 이자로 썼지만 이래라든가 또는 이래라든가, 이게 둘 다 이후로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후라는 말도 쓰고, 강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강이나 이후나 일본 발음으로는 둘 다 이코 이렇게 발음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이 이강이란 말을 그 약간 전문적인 연구서 같은 데 보면 이강이라는 말 참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냥 이후라는 말 거의 하나 쓰는데, 이래 또는 이후 이렇게 쓰는데 이강이라는 말을 쓰고, 이래하고 후는 약간씩은 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이래라고 하면 쭉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후도 물론 그 뒤로 이렇게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한흥이래,
지어 태초, 태초에 이르기까지 100년. 여기서 태초 100년이 아니고 태초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런 뜻이야. 그 기간이. 그러니까 한이 건국되고 태초가 그 기원전 104년에서 101년까지가 태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연호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이 215년인가 200 아무튼 그 무렵에 성립이 돼 가지고 104년 태초까지가 되면 100년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100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후가 제후가 폐하고 립하고 분하고 삭하고 이런 뜻이죠. 폐립 그러면 뭐 제후가 이제 생겨났다가 그 제후라고 하는 거는 땅을 분봉해주고 군주가 왕이 땅을 분봉해주고 어떤 지역을 이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자주성을 주고 거기에다가 땅을 주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우두머리로 임명해 주는 그걸 다 제후라고 하죠. 제후.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폐지되거나 세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분과 삭은 나누어주고 또는 그것을 깎아내고 그러니까 제후가 뭐 예를 들어 한의 어떤 권력에 반기를 들었다든가 또는 그 이전에 한의 저항 세력들과 이제 도모해 가지고 한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제후의 어떤 그런 제후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사회 체제의 그 한 제국 체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제후의 권리를 중지시키고 그 땅을 회수하게 되죠. 그런 걸 이제 분, 삭 이렇게 표현. 삭은 깎아내다 이런 뜻이 분은 나누다 이런 뜻이니까 뭐 제후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깎아내기도 하고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기 불명, 족보의 기록이 계보의 기록이 불명, 명료하지 않았다.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한이 건국되고서 100년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한 체제가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한이 발전하고 팽창했다고는 하지만 그 복잡한 그 이제 제후들이 여러 땅이 중국이 땅이 워낙 넓고 여러 지역에 할거 있는 제후들이 너무 많고 그 제후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흥망성쇠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계보의 어떤 계통을 기록하는 것이 명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사미종 유사에게는 종이 없었다. 근데 이 미자는 미약하다, 쓰러지다, 쇠퇴하다, 쇠미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가끔 가다가 아니다 뭐 이런 부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 없다 이렇게 봤죠. 종자는 그 발꿈치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다. 그러니까 종적, 흔적, 자취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 종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의 그 제후들의 존폐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불명확해가지고 불명료해서 그걸 기록을 담당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역사를 서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제대로. 그래서 강약지원, 강약의 근원, 강해지고 약해진 근원을 요 세 글자는 요 세 글자에 대해서는 의미가 전혀 이상하게 잘 통하기 어렵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주석이나 사기 연구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걸 어떻게 봤냐면 글자가 좀 잘못된 글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글자로 보고 요거는 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요 글자 두 개는 어기사로서 뭐뭐일 뿐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강약지원, 강약지원, 운, 이야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강약지원, 운, 이야. 운은 요거는 말하다죠. 이르다, 일컫다, 말하다. 이하는 어기사로 이제 일단 뭐 제외 두고 보면 여기서는 강약지원이 일종의 목적구가 되고 운이 동사수로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죠. 그래서 강약의 원인, 연유, 강해지고 약해진 어떤 원천, 근원, 뭐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래서 요 글자는 요 구절을 이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번역, 주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러니까 한이 흥기한 이후 여러 지방 정권의 지방 권력의 존폐, 존망, 흥망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해졌고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기록 자료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 가지고 실무적인 관리의 그 기록 관리나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그것을 제대로 추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강해지고 약해진 그 원천을 내가 대충 말해줄 뿐이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흥일의 제후 연표. 그래서 한흥일의 제후의 연표를 지었다. 내가.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표가 더 있죠. 몇 개 더 있죠. 자, 유고조 원공 보신고갱 부부 이작 택류묘예 만기소목 혹살신운국 작고조공신후자 년표제육. 유는 뭐 보통 발어사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고조원공, 고조의 어떤 으뜸가는 공을 세워 고조에게 으뜸가는 공을 세운 보신 고갱. 요거는 보신과 고갱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역할을 한 보좌한 신하 이런 뜻이고 고갱은 고는 원래 넓적다리 고자고 괭은 팔꿈치 괭자죠. 그래서 이 넓적다리고 그다음에 팔꿈치 괭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팔을 움직이려면 팔꿈치가 그리고 발을 걸어가려면 이 발꿈치가 넓적다리가 아무튼 이게 제일 그 관절의 부위를 해당한다는 거예요. 링크.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이 이제 몸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근간이 된다 해가지고 보통 아주 믿고 부리는 신하를 고경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경지신. 그래서 보신고갱, 그러니까 아주 보조한 신하로서 아주 믿을 만한 믿고 충성을 다 바친 이런 신임하는 신복, 이런 사람들에게 부부이작, 부는 쪼갤 부자예요. 이 칼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쪼개다. 부는 이 호신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원래 부죽이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부나 부죽이나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호신부를 이렇게 쉼표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분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한 사람 파견할 사람 또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고 그다음에 임금이 소유하고 나중에 이걸 맞춰봤는데 부제를 맞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는 일종의 이제 그 자격증표, 심표 뭐 이런 거. 그래서 부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작은 자귀를 주다 그런 뜻이죠. 자귀를 주다. 그래서 택류묘에 그래서 공신에게 주었던 그 공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초기에 아주 이제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고경의 신하들에게 각각 그 공적에 따라서 심표를 주어서 자규를 주었고
그리고 그 자기는 세습 때 옛날에는 웬만하면 또 중요한 자기가 흔히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습된 되면서 그 묘예라는 말은 묘예라고 하는 묘는 싹 묘자고 얘는 옷 그 드머리가 얘인데 여기서 묘예 그럼 후예라는 뜻이 되죠. 그래 그 후예까지 이르렀다 은택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한고조를 따라 다니면서 참 진짜 그 번쾌가 이제 개장사였던 개백경이었다는데 개를 잡아먹으면서 막 그렇게 막 이제 완전 불목하니 불머슴 같은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풍찬 노숙하면서 한을 세웠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럼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세운 공적에 따라 한 고조에게서 어떤 어느 땅을 너 이렇게 준다 하고 이제 인정을 받다. 그럼 그 땅을 대대로 이렇게 그 물려받으니까 그 택류가 묘예까지 이르렀다. 택이 묘예까지 흘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택, 류, 묘예, 택이, 은택이, 혜택이 묘예까지 흘렀다. 그런데 망기, 소목. 망은 잊을 망자죠. 소와 목을 잊어버렸다. 근데 소목은 이 소목 해가지고 이제 이 소는 요 햇빛 있죠. 그래서 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뭐와 관련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종묘가 있다 이러면 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종묘를 세워요. 그럼 신주가 제일 중심이 된 시조가 있으면 이제 차례대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소목, 소목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죠. 그 이제 조상들을. 그래서 소목 그러면 이제 조상 조상의 계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선조들의 어떤 그런 그 직계 선조들에 대한 이제 의미인데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소목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선조들의 공적, 선조들의 은덕, 또 선조들의 기리는 그 정신 이런 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살신운국 혹은 몸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나라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거나 나라를 망하게 했다. 제후의 후손들이 처음에 공신들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폐가 망신, 살신, 운국,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명심보감에도 그 옛날 속담에도 그러겠지만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에 그 보통 이제 민간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해당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부자라고 하는 그 우리는 이제 사적인 사사로운 관계로 부자한 어떤 개인의 사적 개인의 부유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S그룹이나 뭐 H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룹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하기 위한 생산자를 엄청 많이 거느리고 있고 생산한 노동자. 그럼 노동자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고 하면 한 그룹, S그룹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엄청 크죠. 이게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한 나라나 마찬가지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삼성, S그룹을 처음 세운 엘모 시조, 그 다음에 아들 엘모, 또 이제 손자 때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 손자 때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발전하고 번창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또 비그덕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개방돼 있고 또 그 말하자면 자본주의 어떤 그 경영 시스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사회적인 법망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여러 겹겹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나마 체제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지만 옛날처럼 주인이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했다면 3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우리가 가끔
그 사회적인 뉴스에 보면 이런 모모한 기업의 어떤 후손들이, 자손들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엄청 많죠. 뭐 국회의원 모 의원의 아들이 아주 해괴한 짓을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언론사에 막 계열사에 뭐 애가 막 아주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또는 조상이 그 가문을 만들기 위해 그 노력했던 그 공적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존망대하고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하다가 결국은 살신운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 얘기에도 나오고 그걸 중용에도, 부가 작한 걸 자가 술해 나가는 게 참 저게 엄청 아름다운 일로 그러니까 계속 공적을, 그 조상의 어떤 가업을 실추시키지 않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후손의 도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옛날 사고방식에. 이게 아마 다 뭐 이런 심리, 이런 문화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 셀피쉬, 이런 것에서 유래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공신의 자손들이, 공신의 후손들이 그걸 잘, 부모의 어떤 가업을 잘 이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폐가망신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조 공신 후자 연표, 그럼 고조의 공신으로서 제후가 되었던 사람들의 그 이력, 이걸 이제 연표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해경지간 유, 신, 공신, 종속, 자급, 작, 해경간, 후자, 연표, 제칠. 해경, 이거는 해제와, 경은 경제죠. 그럼 해제와 경제 사이에는 이제 소재라고, 그, 소재라고 아주 짧은 기간에 꼭두각시 허수아비 황제가 둘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전소재, 후소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전후로 한 10여 년, 한 10몇 년. 그러니까 해제, 고조,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여씨들이 막 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죠. 문제부터. 그래서 한 문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한이 정상적으로 한의 유씨들의 그 권력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해제에서 경제 사이, 요 사이를 뜻하죠. 요 사이에 공신과 종속에게 작과 읍을 펼쳐줬다. 신이 여기 동사수로서 공신, 종속에게, 요게 아마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고, 작과 읍은 직접 목적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공신들에게, 그 공신의 종속에게, 공신과 종속에 그 자기를 주고 고을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공, 뭐 무슨 후, 뭐 이렇게 자기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조선 건국의 뭐 1등 공신 그러면 아무래도 정도전을 들 수 있죠. 정도전이 실제로 뭐 조선 건국의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의 어떤 국가 기틀이나 뭐 국가 체제 이것도 제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도전을 보통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1등 공신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이 정도전이 나중에 조선 건국되고 봉화백 이렇게 이제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봉화라는 땅, 그다음 백은 백작이라는 자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원래 이 정도전의 정씨가 봉화정씨라서 봉화백으로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이지, 실제로 봉화 땅을 줬다는 의미보다도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 자귀를 주게 되면, 근데 공을 세우게 되면 그 공을 세운 데 대해서 자귀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분량의 이제 뭔가를
상을 주는데 이 조선 전기에 그리고 또 왕조 그 형성 초기에 보면 보통 공신전 이런 걸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엎치락뒤치락 참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늘 반복되는데 아무튼 해제와 경제 사이에 이런 일들을 다시 펼쳐나가면서 그 사이에 역시 그 한이 건국되고서 그 사마천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 한 100여 년 이상의 이미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갔고 그 사이에 해제에서 경제 사이에도 또 변란이 많았죠. 정치적인 변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 중종이 연산군의 어떤 폭정 때문에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인조도 반정을 일으키는 그런 반정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 성종 그다음에 그 연산군 그다음 중종 이렇게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면 반정한 거예요. 참 정을 돌이킨 거죠. 그러면 연산군의 역사는 폐주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비정상적인 질서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혼란한 이 디스오더한 이 국가 체제를 오더로 바꾸기 위해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직책을 자기를 내려주고 땅을 주죠. 그럼 그 기록을 하는 거죠. 공신록. 그렇죠. 공신록, 공신록.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해제에 와서 경제 사이에도 그런 정치적 격변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준 그런 그 땅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와 이런 것들의 그 연혁을 또다시 연표로 또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냈다, 도표화했다 그런 뜻이죠. 북토강호, 남주경월, 정벌만이, 무공원열, 작건원일의 후자연표 제8. 북쪽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 방향보어라고도 하고 뭐 우리 국문법으로는 부사에 부사구로도 볼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북쪽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북쪽으로는 강호를 토하고 남쪽으로는 경월을 주했다. 그래서 북과 남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보고 그 다음에 토는 동사, 토와 주는 각각 동사 수러죠. 토는 토벌하다, 이러고 주는 베일주.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근데 강호, 경월 해가지고 강은 호를 꾸미는 수식하는 글자고 경월의 경도 월을 수식하는 글자죠. 그러면 강은 강하다, 경은 날세다, 날래다, 굳세다 뭐 이런 뜻이 의미상 서로 통하는 것이죠. 그럼 북쪽의 그 북쪽의 한 제국의 위협이 되는 북쪽 이민족 세력을 호라고 통칭하고 남쪽은 월을 가지고 대표했죠. 이제 사실상 뭐 월은 전국시대 월나라는 이제 중국에 복속됐으니까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월은 그냥 그 남쪽의 어떤 이민족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벌만이 이만을 정벌했다. 이는 그 동쪽에 해당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북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그 뭐 상해 그 위쪽부터 산동반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동반도, 그다음 한반도 뭐 이런 쪽 이어지는 요 지역들을 다 통칭해서 이라고 불렀으니까 동쪽으로 이민족들을 그다음에 많은 남쪽 이민족들을 만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정벌 이만 그런데 동이와 만을 정벌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고구려 때 이제 조선이 고 조선이 망하고 몰락하고 그다음 부여계 세력들 요동반도에서 막 명멸하다가 한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한 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조금씩 논란이 있고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한 무제가 적극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팽창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마 그 한이 이제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갖추게 된 시발점을 진시황의 통일로 보고 한이 어떤 중화주의라는 그런 걸 통해서 대내외에 표방하고 천양하게 된 그 계기를 한무제 팽창 정책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무제 때 적극적으로 이런 팽창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뭐 이릉의 사건도 일어나고 사마천이 공경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바로 사군 설치라는 그런 그 한과 이제 그 한반도와 어떤 관계에 그런 사건이 이제 역사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공이 원멸, 무공이 이에 멸했다. 무력을 통해서 싸운 공이 이에 멸했다. 이 말은 멸은 벌릴 열자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공을 쌓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나열해 주었다. 열거해 주었다. 그래서 봉하고 봉후로 삼아줬다. 그런 뜻이에요. 열했다는 말은. 그래서 건원 일의 후자 연표를 지었다. 건원 이 한무제의 어떤 그런 이제 연호인데 그 건원 이후에 일회, 건원으로부터 그 일회에 그 여러 공적을 세워서 땅을 받은 그런 봉토를 받은 그런 제후들의 연역을 이제 표로 나타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8번째고 제후 기강 칠국위종 자재중다 무작봉업 추은행의 기세소약 덕귀경사 작 왕자후자 연표 제구. 여기가 참 그 중한초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진은 중앙 집권적인 군 현제를 통해 중앙 집권적인 이제 권력을 추구했죠. 근데 그게 중국이 판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효율성이 그렇게 썩 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방 세력들은 지방 세력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패권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사이의 어떤 기란 관계는 늘 끊임없이 비교덕되면서 반복이 됐는데 이 권력은 어쨌든 간에 그 원심력이 작용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항상 뭐야, 안으로 이렇게 소구되는 그걸 이제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방 권력을 어떻게 이제 요리할 건가, 이게 한 제국 초기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지방의 권력을 갖게 되면 지방의 권력들은 또 자기 나름의 팽창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를 가지게 돼서 중앙 권력과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제국의 지배자가 권력이 어떻게 지방 정권을 와해시켜 가는가. 그래서 중앙 집권화하는가. 그 과정이 여기 몇 가지 실마리가 보입니다. 제후 기강 그랬죠. 그러니까 제후가 이미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이 그 서고 초기에 전체 한 제국에 들어가는 판도의 실제 지배력은 반 정도밖에 안 미쳤대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한이 한 이 정도다 하면 한 반 정도가 한이 실질적으로 실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반 정도 가까이는 지방 권력들, 제후로 봉해진 지방 권력들, 물론 다 대부분이 유시 일족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방 정권의 권력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조로 고대 한대의 도가적
약간 백과전서 같은 책 중에 하나가 회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회남자. 이 회남자라는 책은 회남이라는 지역에 봉해진 왕이 유안이, 물론 그 선조들도 몇몇이 회남왕으로 봉해졌지만 아무튼 유안이 자기의 식객들, 문객들, 신하들을 데리고 편찬한 아주 그 책인데, 이 회남왕도 나중에 모반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이제 처벌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한대 초에 한 촉이 무제 때까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지방 권력을 와해시키고 중앙의 권력을 귀속시키는 그 작업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국위종, 칠국이 종했다 이 말은 그 우리가 종이라는 걸 우리가 그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조출종 뭐 이런 뜻이지만 서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기 그 소진이 실시했던 이 외교 전략을 합종책, 그다음에 이제 그 장의가 실시했던 그, 그 연형 또는 연횡 이렇게 하는데, 연형이라고도 하고 연횡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횡 그런데 이 종은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여섯 나라가 서로 공수 동맹을 맺어 가지고 서로 종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연계되는. 그러면 칠국이 위종했다는 말도 칠국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하나의 대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에 저항하는 대한 세력, 한의 어떤 한의 어떤 그런 큰 국가 권력에 맞서서 우리의 어떤 권력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칠국이 위종했다. 그리고 우리가 5초 칠국의 난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자제중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칠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작은 다른 여러 군국들, 그리고 군국이라고 불렀는데 군국. 이 군국, 군이나 군에 속해 있는 국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국이었는데 이 국에 원칙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중국의 문화사였,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대부분 그러긴 하지만 일단 장자 상속이지요. 장자. 그럼 예를 들어 뭐 A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 갑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아무개를 이제 이 아무개를 봉해줬어요. 유아무개를 봉해줬어요. 그러면 이 땅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장자에게 계속 실권이 내려가요. 장자가 계승을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그 먹을 것만 공급해주고 땅에 대한 실권 권력 자체는 장자가 승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의 중요한 그 동인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에게 땅을 자꾸 나눠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 기사의 어떤 이제 지차 자제들 고용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그런 설도 있을 만큼 어쨌든 간에 권력 그 사람의 그 어떤 한 지역 지방 세력의 어떤 실권 권력자들에게도 자식이 자꾸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많아지죠. 그럼 이 자제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봉업, 봉과 자기도 없고 자기로 봉해줄 땅이 없었어요. 자기를 주고 봉해줄 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나 추은행의, 그래서 은혜를 미루어서 의리를 행했다. 글자 그대로는 그런 그 뜻이지만 은혜를 미루어서 그 의로운 일을 시행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한대 초의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추은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추은령. 이 추은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이 땅에 있으면 장자 상속을 안 하고 여러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후의 갑이라는 나라의 이제 장자 외에, 근데 처음에는 갑이라는 나라는 장자 하나인데 다 줬는데 장자에게 요만큼 주고
또 차자에게 요만큼 주고 또 요만큼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갑이라는 나라의 장자 외에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요 땅 안에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그룹이 이렇게 뭐 계열사로 쪼개지듯이 쪼개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의 어떤 궁극의 이제 세력이 힘이 약해지죠. 그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그래서 기세, 소약, 그 기세가, 그 세력이, 위세가 쇠퇴하고 약해졌어. 그래서 덕귀경사, 덕이 경사로 귀결되었다. 근데 덕은,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도덕,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가지고 좀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영향력, 위력, 위세 이런 걸 기능 뭐 이런 걸 다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덕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힘이 점점 국가로 귀속됐다. 이런 의미죠. 이제 그 제후에 지방 세력이 그 위력이 위세가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중앙으로 귀속되어 갔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왕자 후자의 연표. 그 왕의 어떤 혈통을 가지면서 그 자제들이 제후가 된 그 사례들을 이제 그 연역을 모아서 연표로 만들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추은령은 그 이 쓰기는 이렇게 착으로 쓰는데 읽기는 조로 읽어요. 조조. 이 조조가 제시했던 책이 삭번책이라고 했었어요. 삭번책. 삭번책. 삭번책은 급진적으로 지방의 권력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조금 약간 좀 급진적이죠. 그런데 추은령은 주보은이라는 사람이 제안해가지고 만든 정책인데, 요거는 조금 더 유화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점진적이고 유화적인 방식.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지방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나갔어요.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유 현상량장 민지사표야 유견 한흥 일의 장상명신연표 현자 기기치 불현자 창기사 작 한흥 일의 장상명신연표 제10. 나라에 현상과 양장이 있어서 백성의 사표가 된다. 나라에는 현상과 양장이 있어서 백성의 사표가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현상, 양장. 뭐 약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제 과거의 이상적 인물,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또 자기의 어떤 역량을 잘 쌓아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그 이바지하는 아주 그런 이상적 인물의 표현을 보통 출장, 입상 이렇게 말하죠.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소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 그래서 제갈량을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로 민지사표야 백성의 사표이다. 견 한흥 일의 장상 명신연표 한이 일어난 이래의 장상과 명신의 연표를 보자면 그 말이죠. 장수와 재상, 그 다음에 이름난 신하들에 관련된 그 연대표를 보면 현자는 기기치하고 불현자는 창기사. 여기서 현자 요런 것이 바로 그 한문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죠. 기치 이렇게 이런 경우에 현자가
마치 주어처럼 제가 현자는 그 다스림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현자가 이 기록을 했다 이런 뜻이처럼 그게 아니고 현자의 경우에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한문이 고대 한문 텍스트에서 보이는 주제어와 판단, 주제구와 판단구, 뭐 주제문과 판단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의 토픽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자의 경우에는 그의 다스림을 기록하고 현명하지 않은 자, 어질지 않은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창기사 그 일을 드러냈다. 창은 밝을 창, 빛날 창,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밖으로 표출해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흥일의 장상명신의 연표를 지었다. 여기까지가 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본기,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사 전반에 관련해서 서술한 서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서도 보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유 삼대질에 소, 선이, 각, 수, 무, 연, 요, 이, 근, 정성, 통, 왕도, 고, 예, 인, 인질, 위지, 절문, 약, 협, 고금지, 변, 작, 예서, 제1. 자, 예서를 제일, 이 예서를 제일 앞에 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티켓,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스템의 추상적 힘, 정신적 힘, 이게 그걸 예라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역량. 자, 그래서 3대의 예는 소선익하면, 그러니까 3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투적으로 늘 이렇게 표현되지만 하상주를 일컫는 말이고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흐름, 동력, 이걸 예라고 보면 하상주 3대의 동력을 그 문화적인 동력에서 각각 그 하상주 3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조도 이전 세대의 예에서 손하거나 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거나 보태거나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온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그 3대 예를 각각 이제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문제 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러면 각각 무가 다르다. 이 수는 다를 숫자에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왜 그 수상한 사람, 수상하다 할 때 이 숫자 써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일상적인 것과 다른. 엑스트라 오디너리 한 것과 다른, 넘어선 뭐 이런 게 수상한 거예요. 수상. 그러니까 여기 수는 다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손익한 것이 저마다 다르다. 시대에 따라서 예를 적용하거나 변형시키 그 뭐랄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하고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근정성 통왕도 요는 이 약간 우리말로는 약간 부사어처럼 쓰여요. 그리고 요컨대, 뭐 요약하자면, 뭐 이런 의미예요. 요는, 뭐 요점은, 뭐 요령은, 뭐 이런 의미. 요는 근정성 통왕도로서 한다. 이 요점은 뭐냐? 정성에 가깝고, 그러니까 감정과 사람이 타고난 어떤 감정과 성품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왕도에 통달한, 그것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인질, 위지, 절문. 그래, 예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근거로 해서 인질, 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 인자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연유로 해서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인지를 사람이 가진 바탕, 자질,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자질,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바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절문한다 이 말이죠. 그를 위해, 그에 의해 위라고 하는 게 뭐뭐에 위하여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부사로 쓰일 때.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의 자질을 근거로 해서 그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뭐 그에 의해서 뭐 이런 의미죠. 절문한다. 절문은 요게 이제 절하고 문하고 다른 거죠. 절은 어떻게 틀을 딱딱 이렇게 define 하는 거예요. 한정해 주는 거. 딱딱 이렇게 정해 주는 거. 문은 거기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 예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말하자면 인사의 절문이다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인사지 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디 지어서 꾸며주는 거 이게 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해고 문하는 거예요. 절문. 그래서 약협 고금지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약협 협은 화합할 협자고 략은 간략할 약자니까 대체로 대략으로 화협하게 한다. 그 뭐랄까 조화를 이루게 한다. 부합하게 한다. 뭐에 고금지변, 고금의 변화에 고금의 변화에 내려가는 그런 변화라는 거는 늘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늘 바뀌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의 일관되고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뭐 불가능하지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기준과 어떤 중심 이념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약협 고금지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서 제일 예서 그 제1을 지었다. 자, 예서. 자, 그다음에 예가 나오면 고대 문화에서는 항상 예와 악이 이렇게 병칭되죠. 그러면 악이라는 것도 또 바로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 당시 한대 한무제 때까지 발전해 온 예의 어떤 요소, 예법, 예제, 국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서에다가 정리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악자는 소이 이풍 역속야라. 자 아송성흥 즉 이호 정위지음 정위지음 소종래 구의 인정지 소감 원속 즉 회 비악서일에 비악서이 술내고 작악서제이. 자, 악자는 소위 이풍역속야라. 요거는 음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음악이란 이풍역속하는 하는 바탕이다. 소위이다. 소위이다. 그것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것 이런 의미니까 보통 나중에는 그냥 약간 수거처럼 소위 있어가지고 바탕, 원인, 까닭, 뭐 근거, 수단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 글자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이풍역속한다 이 말이죠. 이풍역속에서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떼어놨지만 그다음에 역 이렇게 했죠. 이는 옮기다, 역은 바꾸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형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풍속이죠. 우리가 말하는 풍속, 커스텀. 그러니까 풍속을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고 바꾸는 거. 이걸 뭘 통해서 하냐? 음악을 통해서 한다. 근데 현대에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고,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개별화해 있지만, 옛날에는 정보라는 게 상당히 그 뭐랄까, 이렇게 확산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보의 량도 많지 않고, 또 정보가 이렇게 전해지는 방법도 상당히 공유되는 방식으로 전해지죠.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회를 어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 어떤 그 추동하는 힘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유용한 게 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권력층에서 이제 피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성향이라든가 문화적인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데도 음악이 가장 효용성이 높았다고 그러죠.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분야에서 대중가요를 연구해 가지고 그 당시 문화를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뭐 요즘은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 있는 일관적인 일반 정서, 일반 의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대중문화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아송성흥. 여기는 자는 뭐뭐로부터고 아송성흥에서 흥에서 여기 실제 주어는 성이죠. 그럼 아송의 소리 이 말이면 아송의 음악. 아와 송은 시경을 이루는 세 그 장르가 풍과 아와 송이 있는데 이 가운데 풍은 제외했어요. 뭐냐면 아와 송을 아는 좀 클래식한 음악이고 송은 종묘 제례에 쓰이는 그런 종교적 음악이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고상하고 고상하고 또 전하고 아주 절제되고 굉장히 그 음악이나 기악이나 곡이나 이 모든 노랫말이나 모든 것들이 정제된 그런 이제 클래식한 음악이고 풍은 이건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민중가요, 대중가요 같은 거. 그럼 여기 풍이 지금 거론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아와 송만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송의 소리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국가와 권력과 사회가 어쨌든 아주 정제된 음악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고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미 뭐예요? 이미 고이 이호 정의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저 부사 호가 좋아하다예요. 그러면 뭐를 좋아했나? 정의지 음을. 여기서 그랬죠. 소리, 음악. 그럼 여기서 이 정의는 이제 정나라, 위나라를 말하는데 그 전통적으로 고전 텍스트에서 정과 위가 나오면 이 약간 이제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음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걸르지 않고 표현된 약간 저속한 저속하다가 좀 요즘으로는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 고전 텍스트에서 정의지 그러면 저속한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격발시키고 야 이게 우리 지금 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이 가요를 이렇게 검열한다는 게 되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 국가가 아주 막 독재, 권력, 정권 전횡하고 막 전제적으로 이럴 때 대중가요를 검열해 가지고 막 내용이 좀 안 좋거나 뭐 하여튼 내용이 안 좋은 게 그냥 자기가 권력이 봤어 안 좋거나 권력이 요즘 이상하게 조금 뭔가 약간 기시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비판 풍자 뭐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그걸 탄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의 음악은 일종의 그런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천의 기록 속에 보면 아와 성과 같은 그런 음악이 생겨났을 때 이미 일부 사람들의 기층 민중에서는 정나라 위나라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의 타고난 성정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억지로 막 막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정리지 소종래 구이라. 그러니까 정나라 위나라의 음악도 소종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생겨난 게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아송보다 더 오래됐죠. 사람이 만들어낸 민요, 민간가요, 민요 이게 창작된 음악보다 훨씬 오래됐죠. 더 광범위하고 더 저변이 넓고. 인정지 소감 원속 즉회 사람의 감정이 느끼는 바에는 멀리 있는 풍속의 사람들도 회유된다. 요 말의 의미는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회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 중국 중화적인 문화 통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유해서 이렇게 그 국제 질서, 중국의 국제 질서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중국 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하게끔 받아들인다. 이게 회유책인데, 이 멀리 풍속이 아주 다르고 멀리 있는 원속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과 풍속이 다른,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 문화와 풍속이 많이 다른 유목 문화, 뭐 해안가의 문화, 뭐 또는 다른 지역의 문화,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 문화의, 중국 문화의 그 문화의 어떤 동경하게끔 만드는 이런 문화적인 요인의 제일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가 왕소군의 이야기죠. 왕소군. 중국의 뭐 4대 미녀라고 하는 왕소군. 이런 것들의 의식 속에는 보면 멀리 있는 풍속이 아주 다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국 문화에 동경하게끔 회유해야 한다고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삼마천의 이 표현도 원속적 회라. 사람이 느끼는 바가 같다면, 보편성이 있다면 멀리 있는 풍속이 먼 그런 지역도 회유된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 악서, 이술 내고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비는 견줄 비자죠. 그러면 악서, 이 악서는 그 이전에 나왔던, 이제 지금은 전승이 사라졌지만 악기 또는 악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더 정확하게 악기나 악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대 차마천 때까지 전승되어 온 음악에 관련된 기록,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견주어서 술했다, 서술했다, 레고를. 이 레고는 뭐 유래, 뭐 고래, 이렇게 의미로 봐가지고 옛날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레고나 고래나 사실 같은, 여기 레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상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런 의미에서 고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서 제의, 악서 제의를 지었다. 그 서의 두 번째로 악서를 지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병불강, 비덕불창, 황제탕무, 이흥, 걸주, 이세, 이붕, 가불신여, 사마법, 소종래, 상의, 태공, 손오, 왕자, 능소의 명지, 절근세, 극인변, 작율서 제3. 자, 비병불강, 비덕불창, 요런 구문은 자세히 보면 요런 구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흔하게 표현되는 방식인데, 요걸 조금 우리가 구문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요렇게 비와 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문을 이루게 되면 앞에 게 일종의 조건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면이죠. 근데 비니까 뭐뭐가 아니면 이런 의미가 되죠. 요런 그런 뭐뭐 하지 않다. 요런 구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흔해요. 그럼 여기서도 비병불강, 그러면 병력이 아니면, 군사수단이 아니면 강해지지 않고, 그죠? 나라가 강해지지 못하고, 비덕불창, 덕이 아니면 창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핵심은 병력, 병사, 군사수단과 덕이죠. 그럼 국가를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또 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외적으로 또는 어떤 치안이나 질서를 담당하는 물리적 힘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화적 힘,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황제 탕무는 이흥하고 걸주 이세는 이붕했다 해서, 황제와 탕과 무는 이 말이죠. 그 황제나 탕이나 무는 그 황제는 뭐 오제의 제일 중국인들의
그 중국인들에게 말하면 유태인들에게 아브라함, 유태인들에게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우리로 치면 단군에 해당하는 게 황제라고 칭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황제와 탕은 그 상나라를 세운 임금이 탕이고, 무는 주의 왕조를 연 인물이 무왕이죠. 그러니까 황제나 탕왕이나 무왕은 이것을 써서 흥했고,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는 쓰다라는 의미,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써서 여기서 목적어는 생략됐죠. 지시하는. 그러니까 황제와 탕과 무는 이걸 써서 흥했고, 걸주와 이세는, 여기 이세는 진이세를 뜻하죠. 진제국의 이세, 진시황의 아들, 이름 호해라고 하는. 그 이세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쓴다는 의미지만 맥락상 황제나 탕문이 이걸 잘 썼고 긍정적으로 썼고, 그 걸주와 이세는 이걸 못 쓴 거죠. 그렇죠. 이 한문이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문형상으로는 다 이를 썼죠. 근데 이가 기계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좀 약간 이제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 황제와 탕문은 이걸 잘 써서 흥했고, 이 걸주와 이세 이걸 잘 못 써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맥락상 그런 의미죠. 그러니 가불신여 이렇게 구문을 만들면 가불하고 여 해가지고 의문 어기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데 불가 그러면 당연히 못한다, 할 수 없다죠. 가불 그러면 이제 부정의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병과 덕, 이걸 잘 운용하는 방식, 병력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또 문화적인 역량을 사용해 나가는 방식, 시스템, 이걸 말한 거예요. 시스템. 이거를 지금 잘 삼가해야 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인데, 사마법, 소종래 상의, 사마법의 유래가 오래되었다. 소종래, 이게 우리식 현대식 표현은 그냥 유래라는 의미예요. 쫓아서 나온 바, 따라서 나온 바.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그것.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현대 사람들 많이 쓰는 유래 이런 말인데, 소종래, 유래. 근데 뭐 태계 이황 선생이나 고봉기대성 선생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학문 토론하거나 할 때는 유래라는 말 안 쓰고 소종래라고 많이 썼어요. 소종래가 상의라 해서 상은 이 상도 위에는 구의 그랬죠. 그러니까 구나 상이나 맥락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상은 오래되었다. 자, 그러면 삼화법은 뭐냐 하면 그 전설적으로 태공망 여상, 우리 강태공이라고 하는 강성을 가진 태공망 여상이 지은 병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원형 같은 거는 아마 태공에게 유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당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거는 전국시대에 사마양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리한 것도 사마병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마법이라고 하는 사마법의 오리지널 원천은 여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을 사마법을 여상의 작품이라고 못 박아 말하는 설도 있지만, 중간에 사마양저 전국시대 이게 전승이 되면서 전국시대에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좀 더 정리된 사마양저가 활용한 사마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사마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마양저의 경우에 정리한 경우에는 제나라 위왕 때 있고, 사마양저의 경우는 사마양저라고 조금 또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기도 해요. 구별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마병법 소종래가 오래됐다 하는 것은
그 사마천에게 사마천 당시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마법은 사마 양제가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 사마 양제가 정리한 거라도 그것의 소종래는 오래되었다. 태공에게까지 이어간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종래가 오래되었다. 태공은 강태공 여상을 말하고 그 제나라 나중에 주를 건국한 주 왕조를 연 공적으로 제나라 그 지금 산동성 북쪽에 해당하는 산동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그 제나라 지역을 이제 분봉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고대 중국 고전 SF 판타지 소설의 그 대표 봉신연의 또 봉신방으로도 알려져 있고 봉신연의라는 말을 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봉신방 또는 봉신연의 그리 중국의 그 문학 역사에서 그 한 장르가 되는 연희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이거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역사 서술에서 누락되었거나 또는 역사적 사건과 사건 사이에 행간의 그 상황과 상황 사이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이 접하기 좋게 오락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소설 형식의 그 책, 그 장르를 연희체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라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소설 삼국지라는 것도 정확하게는 삼국연의 또는 삼국지연의. 뭐 그래서 이 연희체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어떤 그 강제로 합병될 때 합방 탄압 아무튼 그 과정을 조선만국연의라는 책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 쓴. 그 조선만국연의. 조선만국에서 그 사이에 뭐라고 할까 가십거리.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국 그 문학 장르에서는 유명하고 다양하고 아주 풍부한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그거를 봉신연이라고도 하지만 봉신방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주인공이 강자아로 나와요. 강자. 이 강자가 바로 여상이죠. 이 여상. 이게 신의 그 나중에 이제 신이 황골 탈때 인간이 돼 가지고 이제 요괴하고 싸워가지고 주를 건국하는데 큰 공적을 세운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은의 마지막 그러니까 상의 마지막 주왕과 달기와 주의 무왕과 문왕 강태공 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은주 교체기 상주 교체기를 시간적 무대로 해가지고 만든 SF 판타지 소설이에요. 되게 이 고전 소설이지만 재미있습니다. 서유기 같은 그런 유형의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걸 중국에서는 이런 소설 장르를 신마 소설이라고 합니다. 신마 소설. 이게 신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뭐 악마도 나오고 요괴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그래서 신마 소설. 이 주인공이 강태공이에요. 자, 태공망 여상. 동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동 그쪽을 연고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요동과 산동 이어지는 그 일대를 세력 기반으로 한 이제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이죠. 그래 태공과 그다음에 손오는 우리가 흔히 손오병서 이렇게 조선 시대는 상식적으로 통칭되는 일컬어진 사람인데 손은 손무 그다음 손빈을 합쳐서 말하기도 하고 손무를 주로 말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오는 오기를 말하죠. 이 손무와 오기의 병법. 그다음 왕자는 주환왕의 아들인 그 성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주왕자 보라고 하는데 그 주석에 왕자 성보라고 되어 있죠. 왕자 성보. 왕자 성보 주 한왕의 아들인데 이 성보라는 글자는 어른 보자 클 보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때 발음은 보로 읽어야 돼요. 불을 안 읽고 보로 읽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 클보 어른보 뭐 그런 의미. 근데 이 성보가 나중에
그 나중에 왕자 극의 난을 피해 가지고 제나라로 망명해서 제나라 황공에게 그 귀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 황공에게 귀순하고서 그 성을 바꿔가지고 왕씨가 됐는데 낭야 왕씨의 시조가 왕양명도 아마 낭야 왕씨 같은데 낭야 왕씨 시조가 됐다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성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의 왕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주 왕실에서 일어난 내란을 피해 가지고 산동 쪽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살고 그 후손들이 왕실의 혈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왕양명 같은 사람도 낭야 왕씨, 그다음에 왕희지 특히 왕희지, 왕도, 왕희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병법에 능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능소이명지, 능은 능희라는 부사어고 소이명지 이어서 그것을 밝혔다. 자, 이럴 때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와 밝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에 의해 접속이 연결이 되고 지가 목적어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둘 다 걸리는 것이죠. 어떤 무언가를 이어서 밝혔다 이런 뜻이. 우리가 소수서원도 이 소자 씁니다. 이어서 닦아 학문을 끊어진 학문을 이어서 다시 닦는다. 그래서 소수서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소위 명지 이어서 밝혔으니 절근세 극인변, 절근세 극인변, 근세에 절하고 인변에 극한다. 그런데 절이나 극이나 다 끝까지 간다. 뭐 절실하다. 그건 끝까지 미루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주 절실하다. 근세에 지금 시대에 근데 근세라고 해서 과거라기보다도 지금 시대의 의미예요. 지금 시대. 그다음에 인변은 인사의 변화, 사람의 살림, 사회생활을 통치하는 생활세계를 통치하는 말이죠. 그러면 근세와 인변을 합해서 표현해 본다면 생활세계에 아주 절실하고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율서 제3을 지었다. 율이라고 하는 건 법률 뭐 이런 의미니까 기율, 법률 뭐 제도적 측면을 말한 거죠. 그 제도적 측면의 변천, 제도 변천사 이걸 율서에서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율은 거음이 취향하고 력은 거양이 취음하느니 율력경상치라 간 불용표홀이라. 오가지 문 불이하니. 그 다음에 오가지 문 불이하니 유 태초지 원론하여 작 역서 제사하다. 자, 요거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율, 기율, 제도 이런 측면은 거음이 취향하고 역은 거양이 취음한다. 요거는 이제 음양론을 음양이라고 하는 듀얼 이데올로기까지라기보다도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양론이 이제 과거의 음양론이 뭐 사회와 세계와 우주와 어떤 그걸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제 해명하는 규명하는 방식이긴 논리이긴 하지만 이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가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양, 이면에 감춰져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분법적 이미지를 다 포괄해서 양과 음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율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존재하는 방식은 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음이는. 이거 좀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아주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해괴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국가정보원의 그 슬로건이 전에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어간다 뭐 그랬던가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표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랬대요. 국정원이. 정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음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음이 취향 그러면 그
비가시적인,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의 세계를, 밖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역법은 양에 속하지만 이제 음을 다스린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율과 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과 력은 음양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그 캘린더, 역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거는 그 역법의 어떤, 역법은 단순히 그 칼렌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 질서를 이제 규명하는 게 역법이라면 그걸 가지고 문화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시의 어떤 절서, 이 절서에 따른 풍속이 생기죠. 세시 풍속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율과 력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력의 경상치라, 율력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간, 불용, 표홀 그 사이에 표홀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 표는 원래는 뭐 높이 날다, 나붓기다 그런 뜻이지만 이 아직 작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까끌하기 묘자처럼 이게 나중에 초라가 되는데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묘는 작다 이런 뜻이고 또는 가볍다. 경으로 봅니다. 그 표를, 이 표자를 요 표자, 기두가 있는 표자. 그래서 그리고 홀은 원래는 홀은 그 누에 한 마리가 토해 놓은 실을 홀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는 오라기, 실오라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실오라기 하나도, 아주 가느다란 실오라기 하나도 그 사이에 끼워 넣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꼭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가지 분이라, 오가지 문은 다섯 집안, 다섯 스쿨, 학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역오가를 역법의 다섯 그 학파 이런 의미예요. 역의 다섯 학파 또는 역의 다섯 원리. 예를 들어서 서양에도 율리우스력, 그레고리우스력 이렇게 바뀌잖아요. 율리우스력을 처음에 로마 제국이 쓰다가 뭔가 핀트가 잘 안 맞아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그레고리우스력, 이게 아랍의 역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레고리우스력. 지금 우리가 서양의 달력 체계가 그레고리우스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걸 맞죠? 맞나요? 근데 동양에는 또 여러 형태의 역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도 뭐 칠정산 이런 걸 가지고 우주 운행을 계산하고 그래 나중에 명에서 들어온 시헌력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 가지고 역법을 정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럼 오가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럴 법한 게 그 주석에 그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오가 위 황제 전욱 하은주 지력 요게 그래도 제일 뭐 근거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황제 때 사용했던 역법, 그 다음에 전욱이 때 사용했던 역법, 그래서 이거는 전욱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 때의 역법, 은주의 각각의 그 역법을 말하는데 이때는 그 역법의 교체 주기가 한 500년, 700년 이렇게 그 많이 이제 조대가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역법을 사용한 방식 그 연한도 그 정도로 길어가지고 자연히 왕조가 교체될 시기에 되면 이미 역법에 많은 핀트가 오차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불이라, 불은 뭐 어그러질 불, 답답할 불, 뭐 발끈할 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글자 자체는 이 마음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뭐랄까 발끈하다, 뭐 이런 정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것도 되죠. 사람이 정서적으로 답답. 그래서 이는 아주 다르다,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오직 태초지 원론으로 작역서 제사했다. 태초의 원론을 가지고서 태초의 원론을 유로 삼아서, 여기는 유는 바유자니까
그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제사를 지었다. 이 태초 원론이라는 거는 원봉 7년 이 이제 7년이 태초 원년이 돼요. 태초 원년. 여기 요때가 기원전 104년인데 요때 와서 그 역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욱력에서 그 진대에 사용했던 역법이 전욱력인데 그게 한때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사용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태초 원년에 그러니까 원봉 7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선포하면서 그걸 태초라고 연호도 고치고 했는데 그때 104년에 이렇게 고쳤는데 이 방식이 그 하나라 때 역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라의 하정이라고 하는 게 그 뭘 뜻하면 오늘날 우리가 음력이 사용하는 거죠. 그게 하정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력으로 왜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는 2월에 해당하는 원래는 설이 조금 빨라가지고 그 1월 달에 들었었지만 그 보통 일반적으로 2월 달에 이제 그 양력으로 2월 달이 음력으로 1월 달에 해당하죠. 그죠?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양력 2월 중순이면 음력 정월이 되면 요때가 뭐가 되냐면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하력은 농사력이라고 농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이 하의 역법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지금의 음력 체계를 농력이라고 해요. 농력. 중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금도 습관적으로 농력 이렇게 음력이라 안 그러고 농력 그렇게 우리는 음력 그러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농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하정인데 요거는 기준을 어떻게 그 정의를 내렸냐면 개념 뭐 정돈했냐면 1회기년을 1년으로 삼는다. 1회기년. 요게 이제 태양이 어느 기준된 시점에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시점을 1년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망월을 한 달로 삼는다. 1개월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전웅력과 진나라 때 사용했던 것은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하지만은 10월 달을 이제 정월로 삼았는데 이거를 하나라 양력 음력 우리 말은 지금 말하면 음력 1월 달로 이제 그 정월을 삼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기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태초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성기지서 다잡기상 불경 추기문 고기응 불수 비집 논기행사 허무궤도 이차 짝청관서 제오 성기지서 성과 기운 그러니까 별과 관련된 것 이런 뜻이죠. 별과 그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그것과 관련된 천문 현상과 관련된 책들은 다 아주 잡다해요. 그리고 기상 전부 이게 뭐 상서로움을 빌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재앙과 상서로움 이런 것들을 다 잡혀가지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상서로운 걸 빌고 뭐 좋은 일이 내리기를 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문을 관측하는 용도나 목적이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길흉화복을 빌기 위해서 빌기 위한 게 많이 섞여 있다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점성술 지금도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경은 뭐랄까 이제 졸가리가 없다. 질서가 없다. 체제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또는 떳떳하지 않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체계적이지도 않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불합리하다 그런 뜻이 불경하다는 게 불합리하다. 추기문 고기응 그 문장 글의 내용을 유추하고 그 감응된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반응 자연 그의 어떤 그 천문 현상을 설명해 놓은 글과 실제 천문 현상 사이의 일치 상황을 추적해 보면 불수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 다름이 없어. 이 말은
그 천문 현상에 대해서 구구각색으로 제시해 놓은 이론서들이 실질적인 차이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양해 적다 하기만 해. 그 말하자면 원리나 이념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복잡하고 다양한데 사실상 내용의 그 뭐라 천문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이나 체계에 보면 크게 별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도 없다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비집 논기행사 비집은 나란히 모았다 이런 뜻인데 한 무제가 전문학자들을 소집했었어요. 소집해가지고 논기행사 그 행사를 논하고 허무궤도 궤도에 징험해서 궤도는 실질 태양과 달의 운행 궤도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오성 이게 그 동양에서는 일월과 그다음에 목화토금수 그 오성을 다 합쳐가지고 수화 금목토네요. 수화 금목토. 이 5걸 오성이라는데 요 합쳐가지고 이걸 칠정이라고 봐요. 칠정. 그래서 이 7가지 천문현상 요것들을 궤도를 증험을 해가지고 그런 차례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설을 정확하게 궤도의 차례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관서를 만들었다. 청관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마천이 물론 기록했지만 그 한무제 때 이루어진 천문학 학술 대회에서 그 얻은 결론을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한대 초기에 천문과 관련된 기록과 내용들을 최종 정리를 했다 그 말이죠. 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내용은 작아도 기록은 작아도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좀 그래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다음 주는 좀 더 단축하고 해서라도 요거는 끝까지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